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8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당황했던 게 지난 방송 이후에 봤던 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작품이 개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컨텐츠잖아요.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상업 영화가 제가 볼 때 한 편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작 소개보다는 지난 방송 이후로 봤던 작품들의 감상을 좀 더 오래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시점에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좀 더 오래 가겠구나. 왜냐면은 걔들의 상영관을 잡아먹을 만큼 그런 규모의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어요. 규모가 작다라고 해서 뭐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뭐 안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극장에 걸려있는 작품들의 상영관 수를 뺏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작품들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지난 방송을 했던 거에 대한 편집본을 업로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한 것만 또 떼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렸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이번에 아카데미 국제장편 영화상의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거미집과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두 작품 중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제출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요런 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기생충도 그랬고, 요런 결의 작품을 해외 영화제에서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번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상을 못하더라도 한국에 이런 좋은 영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려지더라도 전혀 부끄러움 없고 당당하게 이거 한국 영화입니다. 되게 잘 만든 한국 영화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해외에서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인의 정서로 보니까 좀 더 와닿는 면들이 많은 요소가 담긴 작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전세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세인 사람들은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은 뭐 빵빵 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야 저기서 저런 말을 하냐, 그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전세인 사람들은 이런 대사를 딱 들었을 때 저게 뭐 뭔 소리지? 뭐 그냥 엑스트라가 그냥 한 소린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요런 요소들인데, 이렇게 한국인들만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평가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제 감상으로는 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나가서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국뽕은 뭐 다른 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뭐 영화에 뭐 애국가 흘러나오고 영화에서 막 태극기 펄럭하고 이런다고 해서 국뽕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 당당하게 이름 내걸고 출품된다, 뭐 이런 게 진짜 국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자랑스럽고 재밌게 보고 좋아했던 영화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선보인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미 깊고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이제 마스크 걸을 봤습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이고요. 넷플릭스 시리즈물 총 7부작으로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물로 만드는구나라는 거는 뭐 기사를 접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원작을 찾아볼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원작의 팬층이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매니아층도 많고, 그리고 원작이 그 상당히 장기간 연재가 된 작품이라서 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재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작품이었겠죠. 그래서 요 작품이 영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는데 저는 원작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만 평가를 보니까 원작의 팬인 분들이 오히려 불호의 의견들을 많이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작이 굉장히 긴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긴 내용을 7부작 안에 담으면서 많은 각색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작에서 있었던 이런 설정들이 뭐 빠지거나 변경된 거에 대한 그 불호의 의견들을 많이 내비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원작에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연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디테일하게 그려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상화가 되면서 좀 생략되거나 변경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쓰시면서 불호의 의견들을 내비치시던데, 그런 의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나는 원작을 안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른 거랑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원작을 안 본 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원작을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게 본 것만큼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다 요 정도지, 야 진짜 끝내주더라 뭐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뭐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요게 그 시리즈물이라서 감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뭐 저야 뭐 이런 거 방송도 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단기간에 좀 몰아서 봤지만, 보통의 시청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본다기보다는 뭐 하루에 한 편씩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한 편도 뭐 보다가 중간에 끊어놓고 뭐 내일 봐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시청 호흡이 되게 긴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스포일러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감상 후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추천하는 포인트, 그리고 비추천하는 포인트, 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이자 제가 이 작품을 좋게 봤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말씀드렸었던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배우 누구 하나 빠질 거 없이 미친 듯한 연기력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야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얼굴이 되게 못생긴 인물이고, 하지만 몸매는 되게 좋은 걸로 묘사가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끼가 좀 있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연예인이 되는 거를 꿈을 꾸지만, 점점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외모로는 그게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이제 밤에는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 방송에서 뭐 춤도 추고 그 노출이 있는 자극적인 컨텐츠도 다루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활하는 와중에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 다른 인물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스릴러로 끌고 가요. 요 정도 이야기는 뭐 예고편만 봐도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스포일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왜 스포일러 언급하면서 조심하냐 하면은, 요거를 뭐 재밌게 보려면은 아예 내용을 모르고 보는 게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요 정도 컨셉만 알고 봤을 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봤던 포인트, 그리고 추천 포인트의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김몸이라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 1인 3역이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캐스팅을 했어요. 3명이 한 명의 캐릭터를 연기한다라는 뜻이고요. 성형 전, 성형 후, 그리고 중년,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성형 전 역할에는 이한별이라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요. 요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고편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베일에 쌓여 있다가 요 작품이 공개되기 직전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길래
그 알려져 있지 않다 뿐이지 뭐 다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가 싶었는데 이 작품이 데뷔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어쨌든 원작의 그 캐릭터와 외모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요 배우의 연기를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형 후의 모습은 그 구 가수 현 배우인 나나 배우가 연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원래 연기를 잘 했어요. 뭐 자백, 그 꾼, 뭐 굿와이프 이런 데서 뭐 작품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이 나나 배우의 연기력만큼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이 굉장히 연기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나나가 캐스팅이 됐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이 나나 배우의 바로 직전 작품을 봤던 게 자백을 봤거든요. 근데 자백에서 연기를 너무 잘 해가지고 전혀 걱정이 안 됐습니다. 어른이 연기력을 잘 뽐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스크 걸에서도 충분히 본인 역할을 잘 하면서 연기력을 많이 뽐내줬던 것 같습니다. 중년의 김모미 역할로 연기를 해준 거는 요 고현정 배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고현정이라고 하면은 그 작품에서 그려주는 이미지가 뭔가 우아하고 좀 아름답고 고급지고 좀 나긋나긋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김모미 역할에 캐스팅이 됐다고? 이게 어울리려나? 그리고 예고편에 공개가 된 모습도 교도소에서 죄수복 입고 쇼컷 탁 친 걸로 약간 꾀재재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잘 어울리려나? 이런 좀 우려를 많이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현정 배우도 이 작품에서 충분히 개인 역량을 많이 발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고현정 배우에게 있어서 이 김몸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거는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캐릭터의 결과 좀 많이 다른 캐릭터를 본인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전성도 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비해서 연기를 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주오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아까 제가 그 김모미라는 캐릭터가 퇴근 후에는 마스크를 쓰고 뭐 춤도 추고 선정적인 행위도 하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주오남이라는 인물은 마스크 걸을 좋아하는 사모하는 그런 역할의 인물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온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불우한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옥죄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안재홍 배우가 이 주호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주는데 미쳤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평가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안재홍 배우랑 요 다음에 소개해드린 염혜란 배우의 연기력 가지고는 그 흠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두 배우의 연기를 뭔가 흠을 잡는다? 그러면은 과연 그 흠을 잡은 사람이 이 사람은 연기를 잘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배우가 국내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야 미쳤다 이 이야기를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안재홍 배우 필모에 있어서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 히키코모리나 아니면 오타쿠라는 그 이야기로 많이 불리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그 오타쿠, 히키코모리 이런 그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묘사한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묘사 자체도 굉장히 수위 높게 묘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 안재홍 배우가 너무나도 그 온몸을 던져가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듯이 그 역할을 소화를 해내가지고 야 진짜 고맙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그래 안재홍 배우 당신이 희생을 해줘서 작품이 이렇게까지 사는군요.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 해줬습니다. 사실 이 안재홍 배우가 그 전작인 그 리바운드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은 그 멜로가 체질에서도 그랬고 그 스윗하고 좀 재치있고 귀엽고 뭐 약간 요런 이미지로 많이 사랑을 받은 배우잖아요.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 작품에서 완전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가지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의 진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김경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김경자라는 인물은 주오남이라는 인물의 어머니입니다. 염혜란 배우가 연기를 해주는데 미쳤습니다. 와, 극 전반적으로 맹활약을 해주는데 정말 이 마스크걸의 진주인공은 이 김경자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걸 연기한 염혜란 배우가 이 작품의 진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연기를 잘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좋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스포일러가 없이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일단 보시라는 말씀밖에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미주얼 고주얼 스포일러 다 까발리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작품을 좋게 봤던 추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그 제가 7부작이라고 했잖아요. 매 회차마다 인물 한 명 한 명을 포커싱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인물 한 명 한 명의 그 전사를 다 보여주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기법을 잘못 사용을 하면은 이야기가 중구난방 산만하게 그 곳곳에 좀 흩어져 가지고 보는 시청자도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그래서 갑자기 왜 이야기가 저기로 튄 거야? 아니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이런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전사를 보여주면서도 나중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야기 챕터를 구성하고 이 회차에서는 어떤 인물을 포커싱할까? 그리고 저 회차에서는 이 인물과 저 인물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요 포인트가 아무래도 그 작품을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요런 기법의 부작용이 작용을 했던 분들한테는 이걸 왜 구성을 이렇게 했어? 약간 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기껏해서 그 지난 회차 마지막에 긴장감 있게 딱 끝냈는데 왜 다음 회차는 아예 새로운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 이거 좀 감정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감정의 연결선이 뚝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불호의 입장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나리오적으로도 좋았던 부분이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다루는 작품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요. 작품에서 그리는 못생긴 사람은 무조건 동정받고 착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베이스에 깔고 가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스크걸 같은 경우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냥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가 그냥 사람일 뿐이고 각자가 똑같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이 공존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캐릭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묘사를 한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쭉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절대 악이라든지 절대 선으로 구분되는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떨 때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마스크걸에서 등장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 걸 보면서 종국에 가서 좀 슬픈 감정마저도 들었던 게 주로 포커싱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여기 나오는 모든 주요 인물들의 주요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 인물들의 주변 인물들은 진실된 사랑보다는 그 좀 거짓되어 있고 공수표 같은 그런 사랑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 인물들은 이게 진실된 사랑이든 거짓된 사랑이든 공수표든 간에 그거를 뭐 구분하지 않고 설사 그렇게 좀 무의미한 사랑일지언정 그거라도 갈망하고 그거라도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는 막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좀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이나 상황들처럼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내가 사랑받고자 내 본심과는 좀 다르게 행동했던 행동들이 좀 있었나? 분명히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그런 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슬프더라고요. 장르는 스릴러지만 나중에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슬픈 감정이 오래 남아가지고 먹먹한 그런 기분이 드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비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요걸 보면은 좀 재미없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의 팬분들은 높은 확률로 불호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작이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7부작 시리즈물에 이제 압축해 넣으면서 많은 것들이 작업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작에서 담았던 뭐 디테일한 감정 표현들 아니면 뭐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작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면 자체가 주는 불쾌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되게 불쾌한 상황들을 만드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불쾌감을 유발하는 작품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작품을 불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비추천 포인트라기보다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요렇다 요런 포인트인데, 그 비슷한 그 외모 지상주의를 다뤘던 작품 중에서 결은 많이 다르지만 내 아이디는 강남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웹툰 원작이고 넷플릭스는 아니지만 공중파에서 한번 드라마화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 아이디는 강남민 역시도 학창 시절 때 되게 못생긴 외모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여자 주인공이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성형을 많이 해서 굉장히 예쁜 얼굴로 다시 태어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마스크걸에 대비해서는 로코물에 가까운 분위기로 그려낸 작품이긴 해요. 이 작품의 재미 같은 건 다 떠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이 작품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 아이디는 강남민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못생겼던 시절의 얼굴이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안 나와요. 그 외모를 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왜 그렇게 그 연출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작품에서 못생긴 얼굴은 이런 얼굴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뭐 배우 얼굴을 통해서 딱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아, 저 얼굴은 못생긴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못생긴 얼굴에 대한 묘사를 일부러 그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블러 처리하고 뭐 뒷모습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정말 섬세하게 감독이 계산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의 완성도와는 상관없이 그 요소만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스크걸에서 이 못생긴 시절의 김미모 얼굴을 막 블러 처리한다든가 뒷모습만 나오게 한다든가 하면은 아예 극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다 싶긴 하지만, 괜히 한번 이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했던 이런 시도들이 좀 생각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작품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작품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비추천 포인트긴 한데, 마스크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요게 마스크걸 촬영 당시에 촬영 현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골목에 있는 주택가였던 것 같고, 거기서 촬영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뭐 한 밤 11시쯤? 그때 그 되게 시끌벅적하게 촬영을 했고, 거기서 일어난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다. 항의를 하고 문의도 하긴 했지만 뭐 그냥 넷플릭스 팀이에요, 우리 마스크걸 촬영하고 있어요, 요 정도 답변만 받았다. 어쨌든 촬영은 끝까지 진행이 됐고, 주민 입장에서도 그래 뭐 오늘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촬영장에 가보니까 그 촬영 당시에 쓰였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뒷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막 되게 정신없게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죠. 그거 때문에 현장 사진 같은 거 막 찍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이 마스크걸 제작 그 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생겨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보이콧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던 작품은 난 못 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스크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오펜하이머에 대한 감상평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마스크걸이 4점인데 오펜하이머가 3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놀라면서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차차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개봉 첫날 극장으로 달려가서 감상을 했고, 아이맥스관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랬지만, 지금 극찬 1세이잖아요. 왜 좋았는지에 대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래, 저런 포인트로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좋았겠구나, 하지만 나는 그냥 그랬다, 요렇게 먼저 제 감상이 어땠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냥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포인트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잘못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은 다크나이트, 그리고 인셉션, 인터스텔라, 뭐 테넷,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요. 어떤 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오펜하이머는 지금까지 이 놀란 감독이 만들어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런 작품들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작품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의 결을 기대하고 가시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아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른 결조차도 보러 간 분의 취향에 맞았더라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놀란 감독을 좋아하시는 분의 그 포인트가 저처럼 놀란 감독이 만드는 그런 거대한 그 웅장한 서스펜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놀란 감독의 그 연출 스타일이라든지 각본을 만지는 그 솜씨 그 자체를 좋아해서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작품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놀란 감독 작품 속의 모습은 서스펜스, 스펙타클, 그리고 그 CG 없이 그 재현한 그 여러 가지 웅장한 액션씬들, 이런 것들을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오펜하이머를 대하신다면은 실망하실 수가 밖에 없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망 포인트는 이 작품이 했던 마케팅입니다. 어떤 마케팅이 있었느냐. 극강의 IMAX 효과를 했다. 그리고 최초로 흑백 IMAX 촬영을 했다. 그 놀란 감독이 IMAX 연출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이런 마케팅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놀란 감독이 이렇게까지 IMAX에 공을 들여서 이 오펜하이머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IMAX관에서 봐줘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IMAX 상영관은 매진 행렬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지난번 캐스트로 말씀드렸듯이 막 암표 거래가 막 한 장에 4만 원에 막 거래가 되고 난리 부르스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IMAX관에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IMAX 효과를 잘 살려가지고 웅장한 그런 연출을 했을까라는 기대감을 잔뜩 안고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아니 이걸 굳이 왜 IMAX로 찍었을까? 그냥 일반 기법으로 찍었을 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아닌데? 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꼭 IMAX관에서 봐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다. 일반관에서 봐도 무방하다. IMAX관에서 보면 당연히 좋지. 뭐 일반관에서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IMAX관을 찾아서 볼 작품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추천할 만한 특별관은 돌비나 MX와 같이 사운드 특화관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가치 있게 이 작품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굳이 특별관에서 보면은 IMAX관보다는 사운드관을 제가 더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화면으로 연출하는 그런 스펙타클이나 그 웅장함보다는 사운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 작품인 것 같아요.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끝까지 밋밋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이 사운드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감상은 그래요. 근데 이 사운드마저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그 사운드가 너무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작품을 그냥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장점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사운드는 꼭 꼽을 수 있을 만큼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연출은 되게 잘 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돌비관에서 보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거는 기존에도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됐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스포일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폭발 실험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로 종국에 가서는 이제 핵폭발 실험이 성공하는 장면도 나와요. 스포일러라고 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죠? 오펜하이머가 핵폭발에 실패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폭파 씬에 있어가지고 사운드 특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그 진짜 눈앞에서 뭔가 폭파가 됐을 때 바람이 나오고 공기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저 멀리서 무언가가 폭발했을 때 그 공기 진동까지도 다 체감될 정도로 돌배관에서 봤을 때 후회가 없을 정도로 진짜 실감나게 그 폭발 장면을 좀 체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돌배관에서 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뭐 지금의 제 감상으로는 굳이 뭐 그거 하나 느끼자고 한 번 더 볼 작품까지는 뭐 아닌 것 같다. 그냥 제 감상으로는 뭐 그래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아이맥스관보다는 이제 돌비관에서 보실 걸 추천하고, 아이맥스관을 굳이 그렇게까지 추천해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또 마케팅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폭발 장면을 CG를 쓰지 않고 구현을 했다. 이게 정말 많이 마케팅이 됐는데 실제로 화면에 꽤 장시간 동안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근데 굳이 이게 다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굳이 이거를 일반관에서 보지 않고 아이맥스에서 이 폭발 장면을 봤다고 해서 이게 감상이 많이 갈릴 만한 작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마케팅에서 설레발했던 것 치고는 약간 좀 별로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실망 포인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실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의 한 가지 줄기가 뭐냐면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감상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기대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 오펜하이머를 감상한 저한테 작용한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감이 컸어요. 놀란 감독의 작품이다. 아이맥스에 공을 들였다. CG를 사용하지 않는 핵폭발 장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 포인트는 하나도 충족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그 기대감이 도구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원작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작 소설을 다 알고 가야 돼요? 아니면 원작 소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다룬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찾아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원작을 읽어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좀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찾아보고 가서 이 작품을 본 입장에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전 공부를 하는 이 과정도 나는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한 그 과정이고, 나는 이 사전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은 너무 즐거워. 이런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근데 이 작품을 보려면은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데 시간도 없고 막 귀찮은데 그거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이 사전 정보라는 게 의무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사도 정말 많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다면은 이 작품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작품을 재미없게 볼 사람은 사전 공부를 해도 재미없게 보실 거고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볼 사람은 사전 정보가 없어도 재미있게 볼 사람들이에요. 이 작품을 보고 난 느낌은 그래요. 좋았던 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캐스팅이 화려해서 좋았습니다. 화려한 캐스팅으로 캐스팅된 배우들이 연기력 구멍 없이 정말 개인의 역량을 막 뿜뿜하면서 좋은 연기를 펼치는 작품이니까요. 그런 배우들 보는 재미로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추천 포인트와 비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역사물 아니면 법정 공방물, 이렇게 좀 대사도 많이 나오고 뭐 인물 위주의 서사들이 펼쳐지는 작품도 무난하게 잘 볼 수 있고 나 오히려 그런 작품 더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 작품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평소에도 뭐 물리학이라든지 과학 쪽의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다, 그런 분들에게는 선물로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3시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대사들이 쏟아내는 거를 피로감 없이 볼 수 있는 분들도 이 작품을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처럼 기존의 놀란 감독의 작품의 결을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5세 관람가인데 여성의 전신 노출이 나옵니다. 성관계 장면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람 등급 이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이게 15세 관람가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이 되었을 때 15세가 안 되더라도 같이 이제 입장이 가능하잖아요. 위인이 나온다고 하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애들 손잡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정사신이 나와가지고. 게다가 애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데 엄마 아빠 손 잡고 이 작품을 보러 갔다? 그러면은 계속, 아빠, 이거 언제 끝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관람하는 거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어요. 대사발로 세우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보면은 숙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가시는 분에게도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핵폭발이 나오기 전에 방광폭발이 먼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나는 평소에도 좀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러신 분들은 애초에 그 좌석 예매를 하실 때 좀 통로 쪽이나 사이드 쪽으로 예매를 하시면은 좀 다른 사람들 눈치 없이 피해주지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채팅으로 반응이 나왔지만 오펜하이머의 점수를 낮게 준 게 좀 놀랍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많은 시네필들이 좀 극찬을 내뱉고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그냥 그랬다, 불호 쪽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지인이 너 그 이야기 방송에서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대세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은 작품으로 좀 칭송받고 그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영화 방송까지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불호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 라는 지인의 이야기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감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주변의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좋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와중에 난 별로던데요? 아니면 모두가 욕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괜찮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누구나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그거 별로던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 새끼 저거 영화 볼 줄 모르네? 아니 어떻게 이 작품을 별로라고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시선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시각은. 오히려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별로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극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 사람은 별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그 의견이 궁금하다. 어떤 면에서 더 별로였을까? 이게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게 먼저지, 저 새끼 저거 영화 볼 줄 모르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과연 먼저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재미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재미있다고 한 사람한테 야, 쟤는 영화 보는 눈이 진짜 낮네? 쟤는 아무 작품이나 다 갖다 줘도 재밌게 볼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거는 옳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면에서 이게 재밌었을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거래 후원 점수를 준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불호일 수도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누군가에게는 마스크 걸이 오펜하이머보다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오펜하이머가 마스크 걸보다 더 의미 있는 작품일 수가 있겠죠. 저는 오펜하이머 재밌게 봤다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포인트에서 재밌게 봤구나 라고, 그냥 저 사람이 왜 재밌게 봤을까를 들으면서 그런 포인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꼭 재미없게 봤다고 하면은 재밌게 봤던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안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감상을 해가지고 여기는 못 넣었는데,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을 봤고요. 저는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제 많이들 보시는 킬빌 같은 작품들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긴 봤지만 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 게 아니라 그냥 장면
그냥 요런 식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아니 뭐 음악들 윙윙 뭐 빰빠밤빰 뭐 이런 뭐 음악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만 본 거지 처음부터 이제 각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본 걸로 쳐요. 그래서 그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 중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이 펄프 픽션이라는 작품이 처음이었고, 아 나는 이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스타일이랑은 좀 안 맞는가 보다. 저는 이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이 펄프 픽션도 그렇고 대사가 많은 작품은 좀 피로감을 느끼나 봐요. 이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펄프 픽션이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대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어떤 대사는 흘려보내도 되는 시시껄렁한 농담 섞인 대사고, 어떤 대사는 나중에 나올 이야기들에 대한 복선이라든지 이런 좀 의미 있는 대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막 섞여가지고 어떤 대사를 흘려야 되고 어떤 대사를 집중해서 내가 머릿속에 넣으면서 봐야 되는지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뭐 되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도 있구나라고 하면 재밌었는데, 이게 2시간 반짜리 영화거든요? 한 1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피곤하더라고요. 말 좀 그만해. 나는 대사 많은 작품이랑은 좀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되게 명작으로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좋았던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야기의 구성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죽박죽으로 된 기준도 그냥 일반적인 관객의 시점에서 보자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챕터를 나눠가지고 시간 순서를 섞어 놓은 거지 싶을 정도로 되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약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간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인물들이 다른 시간에서는 정말 쩌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좀 특이하다.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런 시도들을 이 당시에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간 순서들은 되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데 시작과 끝은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시작에 나왔던 그런 그 요소들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쭉 안 나오니까 뭐야?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은 대체 왜 나온 거지? 버리는 장면인 건가? 이게 왜 나온 거야? 생각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탁 나오면서 배경이 쫙 펼쳐지는데 그 시작에 나왔던 그 배경이 딱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 시작할 때 그 장면을 그렇게 깔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재미로 이 코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야기 구성을 했던 거는 기가 막히게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요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저는 그런 요소들 장면들을 되게 좋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대사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런 작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작품들이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이런 독특한 스타일을 시도하는 감독이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호기심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